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예고한 대로 남한에 건설된 고레카와 제철과 리켄콘체른의 일본 제철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시기 일본이 한반도에 건설한 주요 제철소는 황해도의 겸이포 제철소, 함경도의 청진 제철소 등 대부분 북한에 있었습니다. 남한에 있었던 제철소는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으로 설립된 고레카와 제철과 1938년 일본 리켄콘체른이 진출하여 설립한 인천제철소 정도입니다. 모두 일제 말에 건설된 것이고 특히 고레카와 제철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태평양 전쟁기 동원에 가까운 철강 증산의 산물입니다. 또 이들 제철소는 겸이포나 청진제철소에 비교할 수 없는 소형 제철소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후 남한, 다시 말해 한국의 유일한 철강산업 자산이었습니다. 우선 고레카와 제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을 계기로 건설된 제철소입니다. 1943년 9월 자본금 100만 엔으로 강원도 삼척에 설립된 소형 용광로 제철소로 고레카와 제철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장인 고레카와 긴조는 1938년 조선에 들어와 당시 일제의 조선 광산개발 정책에 편승하여 주로 강원도의 금광, 철광산 개발에 몰두했던 광산업자입니다. 그는 일본의 대자본가도 아니고 일찍 조선에 들어와 기반을 구축한 제조 일본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만에 당시 일제의 핵심 국책 사업이었던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의 담당자로 선정되었던 것은 역시 정치권과의 인맥입니다. 고레카와는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고이소 쿠니아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카와 제철은 일제가 조선에 건설하기로 계획한 75기의 20톤급 소형 용광로 중 10기의 건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유일한 소형 용광로 제철소로 강원도 삼척에 위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 인근에 삼화철산이라고 불린 철광산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철 함유율이 30%대인 저품위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북청철산이나 단천철산처럼 일제 철강증산 국책 속에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조선에 들어온 후 처음에는 금광 개발을 시도하다가 이 철광산 개발에 참여하였고 이것이 고레카와 제철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소형 용광로 10기의 건설 자금은 전시자금 동원창고인 산업설비영단이 1250만 엔, 제철소 운영자금은 전시금융공고가 대부하였습니다. 10기의 용광로 중 8기는 1943년 11월 말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2기는 12월 말까지 건설을 완료하여 1944년 1월부터는 용광로 전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톤급 용광로 10기의 가동을 통해 연간 6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여 인근 묵호항을 통해 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은 기술자 100명과 보통 노무자 1,300명 등 1,400명으로 예상했는데 기술자의 경우 주로 일본으로부터 초빙하고 일반 노동자는 조선 총독부의 알선으로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부를 통한 노동자 동원은 결국 징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료 무연탄의 경우 인근 삼척탄전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삼척탄전은 한반도의 대표적 무연탄 탄광 중 하나로 연산 50만 톤을 넘는 양질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제철소로의 수송도 삼척탄전과 협계철도로 연결할 수 있어서 교통 상황도
편리했습니다. 이 협계철도는 삼척철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철광석 운반 역시 삼하철산이 제철소와 8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도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생산된 선철의 반출 창구인 묵호항 역시 제철소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인근이었습니다. 결국 고래과와 제철은 일제가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삼았던 철광석, 석탄 등 제철에 필요한 원료의 산지에 용광로를 건설함으로써 원료 운송 부담이 경감된다라는 것에 가장 충실한 제철소였습니다. 그러면 고래과와 제철의 소형 용광로 10기 건설과 6만 톤 선철 생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 전체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1943년 말부터 제철소가 가동되어 선철 생산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1944년까지 생산된 선철은 고작 4,000톤에 불과했습니다. 6만 톤을 목표로 했던 것을 생각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조업 부진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사업계획, 다시 말해 1944년 1월부터 10기 용광로의 정상 가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것과 소형 용광로 설계 자체의 결함, 계획된 기술자와 노동력 동원의 차질, 품위가 낮은 철광석 사용 등으로 당시에도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철광석을 녹이는 연료로 무연탄을 사용하는 제철 기술의 근본적 한계에 있었습니다. 기자재 조달 등의 문제로 10기의 용광로는 일제 폐전 시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45년 4월에 겨우 8기의 소형 용광로를 완성했습니다. 결국 1945년 일제가 폐전으로 물러가고 이 땅에 남은 고래과와 제철 주식회사의 제철소는 저품위 철광석과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안전하고 비경제적인 20톤급 소형 용광로 8기가 도열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가 이식한 근대 철강 산업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가네가우치 공업 인천제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제철소에 대한 정보는 고래과와 제철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관련해서는 앞서 1930년대 철강산업에 대해 말씀드린 4주차에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단편적인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보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일본 리켄 콘체르는 식민지 조선에 진출하여 제철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애초 대상지는 진남포였지만 1939년 갑자기 인천으로 변경합니다. 진남포의 부지가 집안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서 한참 동안 그 변경 배경을 두고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선 리켄금속 인천제철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리켄 콘체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산업집단은 원래 이화학연구소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 100개가 넘는 공장을 거느린 대산업집단으로 발전한 특이한 경로를 가진 대기업 그룹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소의 발명품을 기업화하는 방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연구소의 발명품은 이화학이라는 연구소 이름에 걸맞게 금속 기계부터 고무, 제약, 식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전시체제기에 들어와서는 군부와 밀착하여 무기 개발에도 나서고 중국에는 육군의 명령으로 원자폭탄 개발까지 시도합니다. 철강의 경우도 연구소가 기반한 회사답게 자체 개발한 니켄식 횡형회전로, 로터리 킬른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전로를 개발하였습니다.
제철소 건설 구상은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리켄콘체른의 구상은 로터리 킬런을 가지고 고로의 선철에 해당하는 입철을 생산, 이를 다시 평로조업을 통해 강철 덩어리인 강계를 생산하고 이를 분계 아변 설비를 통해 각종 완성품 강제를 생산하는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료인 철광석은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에서 공급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인천에 건설한 제철소의 주요 설비 규모는 횡령 회전로 4기, 평로 1기, 아변기 1기였습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근본적 한계이기도 한 물자 조달난 등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전로 2기만이 건설된 상황에서 1942년 12월 가네가우치 실업이 인수하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후 다시 가네가우치 공업으로 변경됩니다. 가네가우치는 처음에는 위탁 경영의 형태였으나 1943년 7월 740만 엔에 제철소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가네가우치는 회전로를 추가로 4기 증설하고 리켄이 하지 못한 평로와 아변 설비를 설치하여 일관 제철소로 완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6기로 계획된 회전로가 몇 기가 완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1945년 일제 패전 시점까지 회전로를 설치하고 입철을 생산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산량은 극히 소량이었습니다. 1944년 입철 생산량은 600톤에 불과했습니다. 또 계획되었던 평로와 아변 설비는 설치되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일본인의 제조선 기업현상개요 조서에 철강제의 생산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시점에 가네가우치 공업 인천제철소의 모습은 소형 회전로를 설치하여 소량의 입철을 생산하는 미완성의 제철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시기 한반도에 이식된 철강공업은 1917년 겸이포 제철소를 시작으로 하지만 본격적인 이식은 193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화와 여기에 비례한 대륙 침략의 가속화 속에 제국 영역 내에서의 철강 작업을 추진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청진제철소와 회전로, 전기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강 생산을 시도하는 소규모 제철소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철소들은 대체로 미완성, 기술적 한계를 가진 제철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기에는 오로지 증산만을 추구하는 비효율적인 제철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철소들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그나마도 대부분은 북한 땅에 있었고 남한에 남아있던 일제가 이식한 철강산업의 자치는 미완성의 제철소와 증산에 동원된 비효율적인 제철소가 각각 한 기씩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이렇게 일제가 남기고 간 2개 제철소를 가지고 독립국가의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던 해방 후 1950년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